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적용 조건을 바꾸면서 서울과 과천 등 31곳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적용 시기도 강화됐습니다. 먼저 김정현 기자가 구체적인 개편 내용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적용 조건이 깐깐해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분양가 상한제의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상한제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투기 과열지구로 바꿨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격과 청약 경쟁률, 거래량 중 하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이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던 상한제 적용 시기는 분양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66개 단지 6만 8천 호가 새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제 상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그 분양가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신축 단지의 상승도 좀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번 대책에선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규제도 등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 분양에 당첨이 돼서 집을 사면 10년간 되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은 강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가격이 오르면 곧장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아파트를 로또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분양 당첨된 아파트를 금방 되팔아 이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이마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팔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4년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10년, 100% 이상은 5년간 팔 수 없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의 유입을 막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한 분양가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LH가 사들이는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입주 당시 샀던 가격에 은행 정기예금 1년치 이자만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가 2~3배가 오르는 등 아무리 집값이 급등해도 상한제 적용 주택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은행의 이자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상승폭이 낮은 시세 차익을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은 단기 시세 차익 측면에서 매력이 없는 자산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만약 불법으로 상한제 적용 주택을 팔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렇게 강한 분양가 규제가 펼쳐지면 무주택자에겐 기회입니다. 분양가가 최대 30% 저렴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따져봐야 할 것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엄하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행 대비해서 저희가 몇몇 단지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만 한 시세 대비해서 한 70에서 8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추정에 따라 올해 초 분양했던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지 따져봤습니다. 8억 9천만 원에 분양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최대 6억 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선 기존보다 저렴해진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분양 열기가 더해지면서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청약 당첨 커트라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한제가 시행되고 난 후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청약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입지적 요건과 분양 가격 등을 고려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10월 초 상한제 적용 시작을 앞두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이 이달 말과 다음 달에 쏟아지는 등 초가을 분양이 본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마지막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될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상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규제 시행 전에 분양을 하려는 속도전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2월 일반 분양 1,700여 세대를 준비 중인 서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바꾸면서 분양가를 규제받게 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유예 기간을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줄 줄 알았어요. 유예 기간을 안 주고 분양가 적용을 한다.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얻어맞는 수밖에 없죠. 2주 계획을 준비 중이던 반포주공 1단지 역시 상한제로 분양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억 원이 한국은 더 생기는 거는 작두 정부에 싸가버리니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후분양을 추진하던 이 재건축 단지는 그나마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분양으로 전환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난 부분은 일단 분당이 확정돼 있는데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선분양이 되면 바로 해서 9월 중순까지는 다 공고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공공재를 이용해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분양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택 건설이라는 게 주변 교통의 영향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다른 기반시설이라던가 다른 공공재를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어떤 부분의 그 분양가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분양가 상한제의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값이 결국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국 관심사일 텐데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자, 먼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보다 대책이 좀 세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서울 재건축 단지를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본 건데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34주 만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고 특히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서 20%나 올랐습니다. 일부 기대와 달리 유예 기간도 주질 않았는데 일부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 등으로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고 했던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도를 차단하려고 했던 거라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대했던 수익성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부가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약세를 뜰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재건축이 줄면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거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예. 일단 기존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
또 무주택자라면 기존 아파트 대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서울의 정비사업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7만 5천 호에 달하는 등 상당히 많고 또 이들 물량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라 갑작스런 물량 감소 절벽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체 재건축 공급 물량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 등을 제외한 일반 물량 비율은 4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10채 중 4채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서울 아파트 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앞서 국토연구원은 상한제 적용으로 서울 집값이 연간 1.1%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요. 예. 개발 이익이 줄고 또 이에 따라 투자 수요도 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과 시중 부동자금 규모를 봤을 때 상한제에 집값을 끌어내릴 만한 파괴력은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회복이 예상됐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또 일본 수출 규제 영향까지 겹치면서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일 경제 갈등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했던 방식 그대로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이 배제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수출 우대국을 가지역으로, 그 외의 국가들은 나지역으로 분류했는데요. 앞으로는 가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로 나누고 가해 1에만 수출 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기존 가에서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들어보시죠.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해 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뀝니까? 네, 일본은 앞으로 사용자 포괄 허가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뀝니다. 또 개별 수출 허가를 받을 때 최종의 서류를 내고 5일 동안 심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서류 주종이 추가되고 심사 기간은 15일로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일본 관련 발언을 했던데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아 내년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배 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자, 앞서 보신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마디로 정부가 일단은 맞불 카드를 던진 후에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그 파장은 어떨지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일단 정부의 이번 발표 해석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까지 이르기까지요. 양국 간 갈등이 결국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본격적인 전면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인무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다만 성인무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해서 대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꽤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종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회 1,200여 개 전략 물자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한 줌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어서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 72%인 D램 공급이 2달 정도 정지가 되면 전 세계에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차질이 생긴다면서 한마디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의 이번 조치로 일본이 받게 되는 타격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한국에서 대일 수출이 좀 늘어났던 항목은 자동차 부품 같은 거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일본의 전체 수입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사실 일본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좀 미지수지만 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조치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단계적 전수로 당장 일본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조처라기보다는 현재 한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오겠다 이런 보관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일본이 더 이상 우리의 이런 제재 조치에 대해서 확대 국면으로 가져갈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다고 해서 일본이 더 큰 강수로 또 다시 맞서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 DHC 제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아예 퇴출로 번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말로 혐한 논란을 일으킨 일본 화장품 브랜드죠. 이 DHC가 거센 후 폭풍을 맞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DHC 브랜드 화장품을 아예 팔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롭스, 랄라블라 등은 판매를 중단했고 올리브영도 단계적인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DHC의 자회사인 DHC 테레비는 최근 혐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고 이 내용이 국내에 공개되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산업으로 가보면 일본 맥주 불매운동에 이어서 소주 불매운동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일본 아사히가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롯데주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롯데주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주류는 수입 맥주 판매 법인인 롯데 아사히주류와 혼동해 모든 제품이 일본 제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을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온라인 카드 결제 이용이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불매운동 어디까지 번질까요? 최근 한 조사에서 청소년 78%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은 광복절 전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애국 마케팅으로 인한 지나친 상술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최근 수시 임원 인사에서 글로벌 판매와 생산 담당 임원들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구체적인 임원 인사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현대기아차 수시 임원 인사에서 글로벌 판매와 또 생산 담당 임원들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지난해 말 경영 전면에 나선 후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수시 인사로 바꾼 데 따라 시행됐는데요. 현대차에서는 터키 법인 해외 영업 담당이, 기아차에서는 미국 생산법인 생산실장과 또 유럽 권역 재경실장, 중남미 권역 본부장 등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꽤 일반적이지 않은 시기인데요. 이 한여름에 임원 인사를 실시한 배경은 뭡니까? 네, 이번 수시 인사에 대해서 현대차가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임원의 상당수가 해외 사업과 또 관련한 일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외 영업 역량 강화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인사가 난 터키와 또 중남미권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22% 또 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수석 부회장이 지난해 말 공언한 V자 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삼성전자가 1억 화소가 넘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쓰이는 반도체로 1억 화소를 넘는 제품은 업계 최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먼저 제품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깬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공개한 6,400만 화소의 제품보다 화소수가 1.6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모바일 이미지 센서로는 업계 최대 화소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양산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일단 이미지 센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이 공개한 제품은 고성능이어서 영화, 방송 콘텐츠 등 전문가 수준의 영상 촬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이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중국 샤오미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은 반도체 등을 비롯한 제품 거래선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요. 샤오미와 공동 개발을 해서 또 샤오미 제품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샤오미 공동차업자 린빈 총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지 센터 분야에서 세계 1위는 일본의 소니인데요. 2위인 삼성전자가 맹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평균 대출 규모가 4천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이게 빚이 4천만 원이면 사실상 연봉만큼을 빚진 거 아닙니까? 직장만을 위해서나 아이들 교육을 위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4,076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281만 원가량이 늘어난 건데요. 대출 금액은 2017년 6월 3,591만 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또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6%로 1년 전보다 0.05%포인트 증가했는데 월급쟁이 100명 중 2명꼴로 은행이나 제2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는 차이가 어땠습니까?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평균 8,310만 원, 공공행정 5,805만 원, 정보통신업 5,782만 원 순서로 많았습니다. 반면 서민 종사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1,365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연체율을 따져보면 영세업종 비중이 큰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등 순서로 높았는데요. 특히 지난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숙박 음식점업의 연체율이 전년보다 0.24%포인트나 올라 1.3%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할 방침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이번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보면 일본 규제 관련 내용이 많던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국세청은 우선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의 세정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피해 기업들에게 세금 납부기일을 연장해주고 세무조사를 유예함과 동시에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중지할 때 납세보호 담당관이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사관서장만이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할 수 있어서 중지가 반복될 경우 불필요하게 조사 기간이 길어져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만은 아닐 텐데 강화되는 대책은 없습니까? 네, 국세청은 서울청 산하에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해 핀테크 등 첨단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실로 기업의 수입을 고의로 줄이거나 소득을 왜곡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융거래분석 TF가 이러한 유형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등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SNS 마켓이나 공유숙박, 유튜버 등 신규 업종과 분야에 대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4.54포인트 오른 1942.29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941.53으로 시작해 장중한 때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전거래일보다 4.13포인트 오른 594.17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원 70전 오른 1216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에게 부과된 110억 원의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부사장은 지난 2007년 아버지 이 회장이 매제에게 명의신탁한 부영주식 75만여 주를 증여받았는데 이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허위 신고했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 1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취소 결정에 대해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어느새 8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비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일 역시 전국 하늘에 많은 구름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도 남부지방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30mm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대전, 광주의 낮 기온은 34도, 그리고 춘천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으로는 강릉이 32도, 부산 역시 32도를 기록하며 덥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열사병 위험 지수 역시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34도, 춘천은 3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낮 동안에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대구는 36도까지 치솟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